데이터 면에서 좀 깊게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가 조금 더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강조를 해봤고요.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머신러닝 기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제가 뭐 이건 뭐다, 이건 어떻게 학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의는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인공지능 과목을 배우지 않으셨더라면 전혀 모르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신러닝이란 건 또 인공지능의 하나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는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합니다. 거기 안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신러닝이라는 거 하는 건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거기 안에 우리가 아는 그 딥러닝이 있어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방식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리그레션 같은 거는 딥러닝이라고 부르진 않고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주로 쓰시는 그런 데이터들을 인공신경망에 돌려봤을 땐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버피팅이 났는지 안 났는지조차 판가름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머신러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리그레션 말고 더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머신러닝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을 주로 다루는 소나 연구자들은 보통 머신러닝 기법을 어디다 쓰냐면 그 딥러닝을 만들기 전에 내 데이터가 괜찮은지 feasibility를 본다고 하거든요. feasibility. 뭐 한마디로는 간 볼 때 많이 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대충 잘 돌아갈 것 같은지. 왜냐하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자원도 많이 들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단 간부터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이 다 빅데이터랑 물려가지고 말 그대로 빅한 데이터예요. 데이터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돌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을 피지빌리티 보는 모델로 많이 삼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머신러닝이 뭔가 주로 사용되는 모델일 거예요, 아마. 이제 나중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머신러닝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 나뉩니다. 사실 세분화시키면 더 막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 한국말로는 지도학습. 저는 항상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형태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리그레션도 요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도 사실 잘 쓰는 편이에요. 그 인풋의 유사도를 볼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 여기 요 말 그대로예요. try and error, 즉 내가 뭔가를 해보고 이건 좋은 방향인 것 같아, 나쁜 방향인 것 같아 학습을 하고 그 방향에 맞게 가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강화학습은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요 슈퍼바이스드와
unsupervised만 포커스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리그레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그레션은 다들 잘 아신다고 들어가지고 리그레션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을 피팅하느냐에 따라서 뭐 리니어, 폴리노미얼로 가죠. 요건 다들 아실 테니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 설명드릴 내용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그레션은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선을 구하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데이터를 나누는 선을 구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런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데이터를 나누는, 구분하는 선을 찾을 때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아까 데이터 유형의 범주형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SVM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름은 리그레션이에요. 왜냐하면 구하는 방식이 리그레션이거든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나타내는 선을 그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냐면 로지스틱 펑션을 사용해서 리그레션을 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우리 요 리니어의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보통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서 1차원, 즉 이 a, b를 구하는 과정이 될 텐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런 S 형태의 로지스틱 펑션을 사용을 해서 얘가 로지스틱 펑션이거든요. 리니어 리그레션, 즉 데이터를 나타내는 함수를 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 위의 데이터와 아래 데이터를 구분짓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으로 속하는 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가 0 혹은 1, 뭐 마이너스 1, 뭐 2, 3,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클래스가 두 개인 방향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두 클래스를 나눌 때 많이 사용돼요. 뭐 남성과 여성 뭐 이렇게 나눌 때 많이 사용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중에 feasibility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 support vector machine입니다. SVM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고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아이입니다. 즉 남과 여 이렇게만 나눌 때는 보통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많이 사용하고요. SVM은 뭐 MBTI 같은 거예요. MBTI는 16개로 나뉘죠. 뭐 혈액형 4가지로 나뉘죠. 이렇게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사용되는 게 SV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을 때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아니면 우리 데이터는 안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산형 데이터 혹은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태스크를 단순화시킬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도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어떤 논문을 쓰실 때
연구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VM은 사실 뭔가 이론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좀 어려운 수학 개념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만 설명하다가 이 강의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런 SVM이 있다더라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혹시 나는 이제 좀 클래시피케이션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찾아보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지식 없이 그냥 이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애구나, 그리고 인풋 아웃풋만 넣으면 사실 쉽게 돌릴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이름만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VM이라고 하는 건 요 서포트 벡터를 잘 가를 수 있는, 사실 정확하게는 요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경계를 찾는 아이입니다.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건 두 클래스 혹은 여러 클래스 간에 제일 말단에 있는, 제일 최전방에 있는 벡터를 의미하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데이터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말단에 있는 데이터 간의 간격을 제일 멀리 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선을 찾아서 뭘 하는 거냐면 클래스를 나누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같은 경우는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디멘셔널리 리덕션은 아까 전 처리 쪽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실은 얘는 언슈퍼바이스드는 맞는데 어떤 모델로 사용되기보다는 전 처리 기법으로 사용되는 아이기 때문에 전 처리 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클러스터링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 K-민즈 클러스터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는 군집화라고 하고요. 저는 항상 설명을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이나 분류하는 건 매 한 가지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서 정답이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빵 들어왔을 때 이 예시로 보면 걔가 adult인지 children인지 알 수 있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새로운 X가 빵 들어왔을 때 여기에 속하는지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children인지 adult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을 때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볼 때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냥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유사성만 파악하고 싶다, 어떤 예측 값을 내뱉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울감 정도,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걸 파악할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집단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런 집단은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만 설명을 하고 싶을 때는 클러스터링도 꽤 좋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클러스터를 K개 만드는 거예요. 이 K개는 사용자가 주어주는 값입니다. 나는 2개로 나누고 싶어요. 혹은 5개로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사용자가 주어주고 만드는 아이고요. 보통은 언제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 기사 분류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뉴스 기사.
같은 거 이제 네이버 이런 데 많이 뜨죠. 뭐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데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 그 기사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라벨을 붙여서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을 분석을 해서 정치 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 위주로 많이 작성이 됩니다.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만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개수를 알 때, 요 K의 개수를 알 때 많이 사용되는 게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사실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만약에 K개 만들겠다, 2개 만들겠다 하면 2개 데이터를 골라놓고 랜덤으로 처음엔 랜덤으로 골라놓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한 군집을 만들어요. 또 그 센트로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클러스터가 클러스터의 중심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 클러스터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scikit-learn K-means 클러스터링 치면 바로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 개 집단의 어떤 특성을 그냥 비교만 하고 싶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모델은 퍼셉트론입니다. 이 퍼셉트론은 오늘날 딥러닝에 가장 시초가 되는 모델입니다. 아주 기본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이런 데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요, 모델이. 너무 간단해서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모델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데이터들은 퍼셉트론까지 사용할 만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건 학습을 하는 건 맞는데 뭘 학습을 하냐면 가중치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넣었는데 이 아웃풋을 뽑아내기 위해서 입력값으로부터 얼마큼 가중치를 둬서 아웃풋을 뽑아내나요? 사실 수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붙긴 하는데요. 그래서 입력값들을 몇 %씩, 즉 그 피처, 입력을 이루고 있는, 인풋을 이루고 있는 피처를 각각 몇 %씩 뽑아와서 y를 만들 수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퍼셉트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있습니다. 사실 딥러닝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레이어를 쌓는다 이런 개념을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다 요런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퍼셉트론은 요 입력층, 출력층만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멀티레이어, 말 그대로 레이어가 멀티입니다. 얘는 은닉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닉층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입력으로부터 특징을 얼마큼 뽑아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혼합시켜 쓸 거야 라는 부분을 채택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아는 그 딥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까지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얘네는 가중치를 학습을 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는가 가장 많이 드는 예시는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는 요 숫자 인식 예시예요, 사실. 그래서 이 이미지 크기가 28바이 28짜리거든요. 28바이 28이라면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숫자를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화질입니다. 네, 이건 어쨌든 간단한 예시이니까. 그래서 얘도 사이킬런이라는 데에 있어요. 이 사이킬런이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루는 라이브러리 이름이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MLP 클래시파이어라고 MLP를 리그레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웃풋을 뭘로 주느냐에 따라서예요. 아웃풋을 연속형 데이터로 줬으면 리그레션, 범주형 데이터로 줬으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죄송해요. 다시 써볼게요. 서메이션, 웨이티드 이렇게만 썼는데 사실 여기 앞에 액티베이션 하나가 펑션이 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뭐 0과 1로 아웃풋을 내뱉을 거야 혹은 뭐 0에서부터 1 사이에 실수값으로 내뱉을 거야 라고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 걸 붙여가지고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을 이제 뭐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파이어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사용할 수 있다더라까지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머신러닝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리그레션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그레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도 있고 클러스터링도 있고 퍼셉트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여러분들 선택지를 조금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뭐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실 제가 포커스를 데이터를 다루는데, 데이터 프로세싱에 조금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머신러닝 학습 방법은 조금 짧게 다뤄봤고,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연구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이런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건 저는 어쨌든 공대 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다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간호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물론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공대 쪽으로 다루려다가 보니까 어떤 다른 시각으로 좀 데이터를 다룬 것 같아요.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그냥 공유하는 차원의 강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던 연구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환자의 자살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예측하는 모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낄 때 마커를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측하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때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4일치간의 액티워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그냥 스마트워치를 채워놓고 15초 간격마다의 액티비티, 그리고 마커, 자살 충동 여부를 누르는 마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워치였고요. 물론 이렇게 시각도 포함되고 이런 라이트 값도 포함되는데 라이트 값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액티워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슬립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클리니컬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클리니컬 리포트는 이제 제가 뒤에는 계속 슬립 패턴을 봤다 하면 요 클리니컬 리포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요일마다 얼마큼 잡는가, 뭐 언제 잡는가, 어떤 효율로 잡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MA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28일 동안 받은 EMA 데이터였고 각 날짜에 기상시간, 취침시간, 자살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시간별로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 생각 점수를 1에서 5점 사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가 2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연구를 할 때 저는 공통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죠. 여러분들도 다 하시겠지만 아까 자살 위험도든 마커를 누르는 횟수든 그 아웃풋을 관여하는 변인 팩터들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간호대 데이터는 처음 다루다 보니까 그냥 인풋을 그냥 넣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데이터 수가 너무 적었고 그리고 이게 스태틱 데이터로 그냥 넣기에는 너무 베리에이션이 컸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되게 베리에이션이 커서 그거를 조금 통제할 만한 변인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변인들을 찾을 때는 저는 가정을 통해서 좀 변인을 찾아봤어요. 사실 딥러닝 그냥 뭐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이런 가정을 잘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데이터다 보니 그리고 어쨌든 뭐 연구가 되어 있는 어떤 기반을 할 만한 데이터들이다 보니 이런 가정을 조금 세워서 가는 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싶어서 제가 조금 어떤 가정, 뭐 예를 들면은 불안감이 높으면 그날 못 잔다더라.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좀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사실 템포럴 데이터를 찾기에 조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계값들은 스태틱 데이터란 말이죠. 그때 그 순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템포럴 데이터를 찾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무식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야 이제 래퍼 달기도 수월하니까 그렇게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피처들을 찾았겠죠. 제가 뭐 템포럴 데이터든 스태틱 데이터든 데이터를 픽했으면 이제 그거에 맞는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데이터라도 프리프로세싱에 따라 굉장히 보이는 변화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뭐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여기서 듀레이션이라고 한 거는 이제 템포럴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이따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선정.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이런 모델들을 어떤 걸 쓸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대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현재 환자의 자살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목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인풋에 대해서는 사실 정한 바가 없었고요.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리그레션, 아예 점수 값을 예측하는 것. 그래서 뭐 4.1점, 3.5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EMA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 아니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뭐 0에서부터 5점까지 그냥 사람들을 구분시켜 주는 것. 이렇게 방향을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일단 인풋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가정에 의해서 조금 데이터를 살펴봤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템포럴 데이터를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스태틱 데이터로는 잘 어떤 이 변화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변인들이 잘 안 보여서 아, 이거는 이제 스태틱으로만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좀 요 방향도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정은 이래요. 요 가정은 순수하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가정이라 이제 물론 의학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약간 어떤 공학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냥 아,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은 어쨌든 자살 위험도라는 값을 아웃풋으로 뽑는 거니까 그 자살 생각 점수, EMA 점수와 연관성을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점수와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점수 간의 연관성. 전 자살 생각이 높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살 생각이 많으면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해서 못 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살 생각이 많으면 액티비티가 아예 떨어지거나 변화가 엄청 심하거나 막 가만히 있다가 막 미치고 날뛰는 거구나. 또 자살 생각이 많으면 슬립 패턴 변화가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 생각 점수가 평이한 날에는 뭐 한 8시간 잤다가 자살 생각이 많아지면 한 3시간 잤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쪽으로 좀 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살 생각이 평균 이상일 경우 EMA 변화가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에 의해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스태틱 데이터로는 EMA 3가지 점수, 즉 자살 생각 점수에 따른 EMA 3가지 점수, 평균 점수가 어떻냐? 각 날짜별 평균 EMA 자살 생각 점수 기준, 슬립 패턴, 그 다음엔 EMA를 체크한 시간 전후로 30분, 60분, 90분에 대한 액티비티 변화. 저는 이게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EMA를 체크한 시간에 이제 뭐 나는 지금 자살 생각이 5점이에요 하면은 조금 더 액티비티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고 어쨌든 본인이 자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습니다. 템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자살 생각 평균 점수 기준 이상 이하에 대해서 슬립 패턴 변화 혹은 EMA 3가지 점수 변화를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살 생각 평균 점수 기준 이상 이하로 나눈 이유는 점수가 지금 0부터 5까지 있잖아요. 일단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서 0부터 5까지 보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0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 0은 뭐 한 10명, 1은 한 20명, 뭐 3은 막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분포가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어서 사실 좀 공정한, 정확한 어떤 값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어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에서 3점 정도로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게요. 다른 사람은 3에서 5 정도로 평균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의 평균은 2점, 다른 사람의 평균은 4점이 될 텐데 저한테 4점과 그분한테 4점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분은 약간 디폴트 값으로 4점인 거고 저는 진짜 우울할 때만 4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평균 점수를 세웠습니다. 사람마다 평균 점수를 구해서 그거 이상이냐, 그거 이하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음에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리그레션을 돌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엑셀로 좀 그래프를 찍어봤었어요. 엑셀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그래프를 찍어봤었는데 보시면 뭐 자살 생각 정도에 따른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죠. 제 생각대로 나왔었어요. 평균 자살 생각 점수 기준, 토탈 슬립 값은 아주 난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자살 생각이 많아지면 또 토탈 슬립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우울감에 빠지니까 너무 자살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이렇게 슬립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은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스태틱 데이터로는 이제 파악할 수 없겠거니 이제 깨달은 거죠. 또 다른 스태틱 데이터로는 EMA 체크 시간 기준 전후 뭐 30분, 60분, 90분에 대한 액티비티 변화를 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얘는 템포럴 데이터죠. 체크 시간 기준이라고 하는 건 기상 시간이거나 이제 뭐 취침 시간이거나 자살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자살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 기준으로 전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죄송합니다. 그 체크를 하면 저는 액티비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위처럼 그냥 지금 보시면 요 마이너스 60, 60, 마이너스 90, 90, 마이너스 30, 30이라는 게 체크 시간 기준 30분 전, 체크 시간 기준 30분 후였거든요. 보니까 체크 시간 기준 후가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싶어서 뭘 바꿨냐면 듀레이션을 바꿨어요. EMA 기준으로 앞뒤 30분을 볼 게 아니라 EMA를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30분을 잡았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뒤에는 플러스 45 이렇게. EMA 기준으로 근방에 있는 시간을 같이 싸잡아서 보는 게 맞겠거니 하고 듀레이션을 딱 바꿔봤더니 놀랍게도 밑에처럼 그래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듀레이션 30분으로 하든 60분으로 하든 90분으로 하든 다 내가 EMA를 적은 시간 기준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의미가 있겠다. 내 생각대로 뭔가 그 적은 EMA를 체크한 것이 뭔가 어쨌든 자각을 하는 타임이겠구나 생각돼서 되게 좋은 팩터로 쓸 수 있겠거니 하고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이터를 봤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의 자살 생각 평균 기준으로 이상, 이하에 대해서 3일 전, 5일 전, 7일 전에 EMA 점수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쭉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좀 이쁘게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보아하니까 그냥 하루 전만 조금 올라가지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듀레이션을 바꿔봤냐면 이게 하루치 평균 결국 이제 이 하루치 값이 3개의 타임의 평균이잖아요. 평균 값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타임의 평균을 볼 게 아니라 어차피 보아하니 하루 전 EMA만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 그걸 시간별로 늘려보자. 축을 늘려보자 본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보시면 요게 디프레스,
이게 anxiety, 이게 스트레스 값이거든요. anxiety 스트레스 맞네요. 스트레스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 봤는데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디프레션이었어요.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자살 생각 평균 점수 기준으로 이상일 때 디프레션 값이 얼마큼 변화가 있는가. 즉 지금 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힌 게 뭐냐면 그 전 3일치에 대해 3시간, 시간마다의 점수 변화를 본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런 어떤 시간적인 변화들 가지고도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값을 인풋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디프레션 값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라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템포럴 데이터로는 이제 3일 전, 5일 전, 7일 전에 슬립 패턴 변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EMA를 누른 시간 기준으로 전을 봤어요. 그래서 전 3일 전, 5일 전, 7일 전.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 점수가 이제 이상이면, 지금 이 이상이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점점 나빠지는 거니까.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보는 건 좀 잘못된 건가?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바꿔봤냐면 듀레이션을 일단 첫 번째로 바꿨습니다. 아까는 EMA 기준 전만 본 거고 지금은 EMA를 기준으로 앞뒤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얘 대비 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노멀라이즈 상관없이 말씀드려볼게요. 봤더니 자살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그 누른 시점에 날은 오히려 토탈 슬립이 올라왔어요. 이하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요. 평균 이상은 오히려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본인의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게, 1보다 낮게. 이런 그래프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노멀라이즈 방법론이에요. 저는 어떤 걸 취했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평균 수명량으로 노멀라이즈를 하였습니다. 얘도 똑같이 그 자살 점수랑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사람마다 정말 일반적인 사람처럼 8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하루는 못 잤다가 하루는 한 3시간 자고 하루는 14시간 자고 이렇게 좀 엄청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평균 수면량으로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는 값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엄청 많이 잔 걸로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변화량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어요. 14일치 동안 평균 낸 값을 그 사람의 평균 수명량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2주치의 슬립 데이터 가지고 그 사람의 평균을 추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이상과 이하일 때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인풋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뚜렷한 변화만 있으면 사실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목표를 바꿨냐면 리그레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살 예측 점수를 내뱉으려고 했더니 데이터 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베리에이션 0에서부터 5 스케일 중에 거의 한 3, 4, 5점에 몰려 있고 그러면은 사실 예측
하기가, 리그레션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스코프를 줄여보자 해서 자살 점수보다 지금 내가 평균보다 위냐 아래냐 0과 1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눠서 스코프를 다운시켜서 지금 모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 계속 데이터로 나온 걸 보면은 평균 이상, 평균 이하라고 지금 제가 계속 나누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뭘 만들었냐면 이런 뭐 수면 패턴 변화, 뭐 액티비티 변화, 슬립 패턴 변화, 슬립 패턴이 수면 패턴이죠. 죄송해요. 그리고 EMA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자살 생각 점수가 평균보다 높아질 거냐, 그 사람의 평균보다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만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이 데이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는 프리 프로세싱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듀레이션을 바꿈으로 인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바꿈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특히 템포럴 데이터에서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적용하려는 연구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듀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즉 리그레션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만들 수 있다더라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리그레션만 계속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더라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연구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데이터는 EMA 변화, 그리고 액티비티, 그리고 토탈 슬립의 변화, 이피션티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고 아닌고는 사실 노멀라이즈드의 변화를 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제일 성능이 잘 나오는 걸 꼽았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딥러닝 모델들이 좀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 나올지 모르니 좀 여러 케이스를 두고 이 파라미터도 빼보고 저 파라미터도 빼보고 뭐 다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제일 잘 나온 걸 결국 취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이렇게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랑 그냥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했었고 프리 프로세싱도 이렇게 민맥스뿐만 아니라 사실 초기에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적용을 해봐서 제일 잘 나오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모델 부분은 조금 적게 말하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사실 성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 프리 프로세싱, 노멀라이제이션, 뭐 혹은 이제 듀레이션을 어떻게 바꾸는가, 템포럴 데이터라면, 그리고 템포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취하는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사실 간호대 쪽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개념인데 인공지능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건 논문 쓸 때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뭐 예를 들면 EMA 데이터,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그리고 액티비티, 토탈 슬립 이피션시를 인풋의 피처들로 사용을 했죠. 그럼 이 각 피처들이 모델 성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디프레션이 가장
가장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성능은 74.30인데 디프레션만 빼봤더니 69로 낮아졌어요. 약 5%의 어떤 가중치가 있는 거죠, 디프레션이. 즉,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 각 피처들 하나씩 빼보고 같은 모델에 돌려봅니다. 어차피 이미 지금 인풋, 아웃풋과 모델은 다 구현되어 있는 상태이고 피처들만 하나씩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처가 제일 이제 아웃풋에, 즉 지금 이 연구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살 생각 점수 정도를 파악하는데 디프레션이 가장 중요합니다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논문 한 마지막 리저트 단에 달아놓으시면 머신러닝 쪽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구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예시는 목표는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낄 때 그 사람이 마커를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커를 누르는가에 대한 여부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던가, 두 번째로는 실제 자살 시도를 했는가의 여부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도 있긴 있었거든요. 실제 자살 시도를 했는가?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12개인가? 그러니까 실제 몇 명이 눌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2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12명보다 적은 사람이 실제 자살 시도를 한 게 12번 정도였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기엔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1번 케이스로 이제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도 똑같이 브레인스토밍 먼저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전 연구 기반이 있어서 사실 이전 연구 뭐 슬립 패턴 변화 뭐 아니면 뭐 EMA 변화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갔고, 설문조사를 또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각각 파트마다 해당되는 설문조사 값들을 피처 앞단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EMA, 뭐 디프레션, 뭐 수어사이드 요 변화는 이전 연구에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앞에다가 그거 디프레션, 뭐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관련된 설문조사 값을 하나로 더 붙여서 지금 이렇게 값을 컨캣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컨캣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각각 피처들로는 이제 디프레션 피처, 앵자이어티 피처, 스트레스 피처, 수어사이드 피처, 슬립 피처, 그리고 셀프 에스팀까지 이렇게 피처 6가지에 대해서 쓰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연구 예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를 만든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뒷장에 나올 텐데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결국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듀레이션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차원인데, 이제 마커를 원래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데이터를 뜯어보니 하루에 뭐 금요일이라면 금요일에 마커를 누른 게 한 번만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에 5번, 뭐 6번, 뭐 10번 누를 수도 있고. 그거를 다 하나로 봤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그 하루 동안 누른 거겠거니 하고 그 날을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커를 누른 건 151번, 안 누른 건 387번으로 데이터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특히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데이터의 밸런스. 즉, 그 클래스 간의 데이터 개수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이게 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모델로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금요일에 뭐 10번 눌렀으면 그냥 한 번으로 본 건데 그 10번을 다 10번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개수가 한 60개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그 데이터 개수 하나, 행 개수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보는 경향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삭제하거나 그냥 날리거나 하셨을 텐데, 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데이터 하나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살려야 할 방법들을 강구해 보니 이렇게 뭐 일 기준으로 하니 시간 기준으로 하니 템포럴 데이터를 만드느니 이런 식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문제점이 있었으면 EMA 값이 세 타임이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예시를 보면 이제 원래는 자살 생각이 가장 많은 시간에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저는 EMA를 뭐 2일치를 받다. 지금 템포럴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예요. 2일치면 이 6개의 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6짜리의 벡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얘는 1 곱하기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빵꾸가 뚫려버린 거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그냥 날렸어야 되는데 그냥 날리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막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지금 5월 19일부터 19일, 20일, 21일인데 20일 하루만 날아가도 그 데이터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데이터를 채웠습니다. 아까 대체 방법 하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꼭 뭐 평균값을 채우니 최빈값을 채우니 요건 정답이 없고요. 그 데이터에 맞게만 채우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채웠냐면 그 하루 중에 세 타임 중에 두 타임의 EMA가 존재하면 한 타임은 그냥 그 두 타임의 평균값으로 메꿨습니다. 같은 날이니까 비슷하게 꺼니 라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간, 사실 시간도 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투데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기상 시간이 첫 번째, 취침 시간이 두 번째, 자살 생각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죠. 무조건 이 순서일 거예요. 취침 시간 후에 자살 생각이 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을 보니까 막 갑자기 깨어나서 누른 경우도 있고 취침을 너무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 다음날 막 새벽 4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좀 꼬이더라고요. 막 1, 2, 3으로 갈 때도 있고 막 뭐 극단적으로 보통 이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순서에 따라서 또 아까 이런 이렇게 경향을 봤었잖아요. 이 경향 전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은 실험 전에 작성하게 아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자가 보통 기상이 몇 시예요? 보통 취침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이제 자살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 몇 시에라고 이미 프리셋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타임으로 채웠습니다. 그게 그나마 제일 정확도가 높은 값이어서. 아니면 이제 취침 시간도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평균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 평균을 때리기도 너무 베리에이션이 커서 다 해봤더니 좀 이상한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타임만 있을 때는 그냥 그 타임 값으로 다 채웠습니다. 평균을 내릴 수도 없고 그 타임을 채우고 시간은 똑같이. 그리고 세 타임이 모두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측조차 불가능한 값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만 좀 예측을 하더라도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이 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은 사실 똑같이 머신러닝 2개, 프리프로세싱 6개에서 가장 좋은 걸, 베스트인 걸 그냥 찝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벌레이션 스터디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피처 하나하나만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스태틱, 그냥 딱 EMA 점수, 그 값에 대해서만 스태틱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변화, 템포럴 데이터, 스태틱 데이터, 템포럴 데이터, 그리고 모든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걸 이제 요 자살 생각 정도, 그러니까 자살할 확률, 시도할 확률, 마크로 누를 확률을 볼 때는 스태틱이 낫느냐, 템포럴이 낫느냐를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값을 하나만 찍어볼까요? 찍어서 보면은 템포럴이 더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어차피 낼 건 요 all이에요. 스태틱 템포럴 다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거와의 차이를 봤더니 템포럴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템포럴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템포럴 때문에 지금 8%가 오른 거니까. 그래서 템포럴 데이터가 조금 더 유용하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아웃풋에 대해서. 인풋은 사실 하다 보면 별로면 빼고 좋으면 다시 놓고 뭐 채로 만들어서 놓고 하는 과정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웃풋은 명확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 뭐 얘가 클래시피케이션을 갈 건지 리그레션을 갈 건지가 나와지죠.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대략적인 아웃라인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풋, 아웃풋을 뭘 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사실 데이터입니다. 모델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 쓸 건지, 뭐 SVM을 쓰든 리그레션 쓰든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 첫 번째로는 스태틱 템포럴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게 템포럴 어떤 식으로 쓰세요 라고는 답을 못 드렸지만 당연히 못 드리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썼습니다 라는 이런 예시들이 여러분들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값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 값들도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더라 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프리프로세싱. 아까 여러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뭐 듀레이션을 바꾸거나 노멀라이제이션을 바꾸거나 하면서 좀 변화들이 굉장히, 특히 템포럴 데이터에서 변화들이 좀 많이 달라졌었죠.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쓸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리프로세싱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델 부분. 모델 부분은 피지빌리티 확인하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만약에 뭐 데이터가 한 600개 있다. 그럼 한 300개만 가지고 정확도로 체크해 보는 거죠. 체크해 보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사실 뭘 써도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뭘 써도 상관이 없지만 목표 설정하는 거, 프리프로세싱 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셔서 여러분들 연구가 많이 조금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라인 교육 세미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